대한민국은 지금 정쟁과 정치적 갈등이 간단치 않은 나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정말 전문가들의 의견이시거든요. 전문가들께서도 부자 감세라는 용어를 쓰시면 근데 그 앞에 부자를 붙여서 부자와 빈자를 가르게 되는 이 용어, 정치인은 어쩔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선거를 해야 되고 표에 급하고, 그렇지만 전문가분들이 이런 갈라치기 용어가 반복 사용되시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서 중립적인 의견을 구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앞에서도 쭉 말씀 나오신 것 중에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먼저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인지하듯이 대한민국은 지금 정쟁과 정치적 갈등이 간단치 않은 나라입니다. 해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정말 전문가들의 의견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막 같은 곳에서 중립적이고 전문가적인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저희 싸움의 정치를 줄이고 진로와 해법을 찾아가는 길인데, 제가 이런 발언을 드리는 이유는 전문가들께서도 부자 감세라는 용어를 쓰시면 감세는 감세입니다. 증세는 증세이고요. 또 합리적인 세율 조정은 세율 조정입니다. 근데 그 앞에 부자를 붙여서 부자와 빈자를 가르게 되는 이 용어, 정치인은 어쩔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선거를 해야 되고 표에 급하고, 그렇지만 전문가분들이 이런 갈라치기 용어가 반복 사용되시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서 중립적인 의견을 구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오늘 이 공청회에서도 부자 감세라는 용어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발언을 한번 드리고요. 정창수 소장님, 지금 저희가 세입 결손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세수 추계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지적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입 결손이 났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앞에서도 쭉 말씀 나오신 것 중에 우리가 딜레마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이 재정 확대를 할 만큼 경기 위축된 상태냐, 아니니까 재정 확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라면, 그렇다면 세금이 덜 거치는 이유는 경기 위축 때문이 아니라 감세 때문이라는 거겠죠. 일단 그 부분을 전제하고요. 그리고 지금 재정이 부족한데 그러면 재정을 마련할 길은 무엇인가? 증세 아니면 지출구조 조정, 국가 채무 발행,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출구조 조정은 물론 영원히 계속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근거도 발표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증세를 하거나 국가 채무를 발행하는 것인데, 그 증세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땐 옛날 아주 증세하자는 게 아니라 감세 폭만 완화해도 지금도 세수가 부족한데 올해 또 세법 개정안으로 더 확대한다고 하면 내년에 더 많은 세수 부족이 예정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그 브레이크를 걸고 조금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정 안 될 때는 채무 발행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문에 지출을 많이 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적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 부채가 증가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다른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 국가 채무 발행을 통해서 증세를 한 적은 별로 없으니까 일단 사태를 수습하고, 그리고 지금 그 감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재정 수입으로 지금 이제 그 국가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상황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도 추세와 뒤집을 소장님 항상 죄송합니다. 네. 절반 시간 쓰셔가지고요. 불가피하게 제지드립니다. 제가 다른 교수님들께도 의견을 드려야 되니까요. 그럼 박명호 교수님, 지금 세금이 덜 들어온 게 무조건 감세 때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입증이 가능한 이 문제입니다. 올해 연말 되면 구세청에서 구세통계연보를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2022년에 정부가 법인세 세율 1%포인트 인하한 거의 효과를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수라는 게 과세 베이스하고 세율의 합으로, 그러니까 곱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과세 베이스가 얼마만큼 줄었고 세율이 얼마만큼 줄었는지 우리가 다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우리 최은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 포인트 가지고 이렇게까지 대량적인 세수
부족이 나타나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렇다 그러면 경기 변동에 따른 과세 베이스의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올해의 경기가 전년도보다 더 좋았던 거는 내년도 세수에 반영이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올해 세수가 빵꾸 나는 것 자체는 전년도에 어떤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악화돼 있던 부분, 자산 거래가 활성화돼 안 됐던 부분, 물론 증권 거래세 인하 부분도 있겠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합돼서 나타난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세수 결손에 대해서 감세 때문이다 전제하시는 경우도 있고 지금 과학적으로 한번 나중에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그건 아닐 거다 이렇게 갈려 있으니까 저희가 좀 더 심중히 현상 진단과 그걸 통해서 처방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홍석철 교수님, 그 결국은 지금 세출 증가율이 너무 그동안 높다 보니까 이제 이거 뭐 세수가 경기가 안 좋고 구조적으로 안 좋으니까 안 들어오는 건데 그럼 결국은 그걸 국채를 찍어서 저희가 이 높은 세출 증가율을 유지하면 경기가 살아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재정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물론 효과가 있는 그런 연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던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재 대표님께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 AI의 후폭풍으로 다양한 이제 직업의 소멸과 그거에 대한 복지 체계에 대해서 재설계에 대해서 주셔서 대단히 동의되는 관점인데요. 저는 기본소득은 너무 이르다. 논의하기 자체가 이르고 그것이 우리 경제 활동을 건강하게 할지 지속 가능할지 감당 가능할지 저보고 결정의 버튼이 온다면 저는 절대 누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런 포지션이라는 거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금 정리해 주신 중에서 이제 참여소득이라든지 타겟팅을 해서 새로운 결제 활동으로 유도하는 거 저는 그건 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 하셨는데 그거는 이미 지금 역대 정부가 해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로 그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참여소득은 지지드리고 기초생보에 해당하는 거는 또 여전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 그 이렇게 표로 다 모아주셨으니까 대표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AI로 인해서 일자리 변화가 생긴다는 데는 아마 다들 동의를 하실 텐데 어느 정도로 언제 어떻게 생길 거냐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임팩트가 올 경우에 근로계층까지도 소득 보장을 해야 한다는 게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제의 가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목표에 따라서 다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같은 급여들은 사실은 그 AI 시대를 대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서울시에서 실험 중인 안심소득제는 그 프리드만이 얘기했던 NIT 음해소득세하고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또 기본소득제하고는 조금 취지는 다릅니다만 또 AI 시대에 어떤 형태의 AI 시대가 오느냐에 따라서 도입해 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입은 시기가 이를 수도 있지만 준비가 시기가 이른 것 같지는 저는 않습니다. 요즘 자율주행차라든지 또 이게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 정말 몇 년 안에 복지제도를 좀 다시 재설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 실험은 당장 시작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